네, 세상 속에 숨어있는 수학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자, 백일 씨. 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핵심. 네. 바로 우리 수다학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던 통계입니다. 통계. 예. 이 통계청에서요, 통계지리 정보 서비스라는 걸 선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것만 이용하면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게 주택, 뭐 아니면 뭐 안전 관련해서 교육,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다 조회해 볼 수가 있고요. 나의 관심 지표를 등록하면 나에게 어울리는 곳은 어디인가 이렇게 그 이사할 곳을 추천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통계가 아주 뭐 밀접하게 쓰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이야, 뭐 진짜 이사 갈 곳을 추천해 준다는 건 진짜 신박한데요. 네네. 만약에 제가 이제 한다 그러면은 관심 분야니까 뭐 음식점. 밥집 옆이겠죠. 그러니까 완전 그 상권에서 나만 거기 혼자 살고. 밥집을 추천할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밥집을 그냥 거기 살으라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로.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이 통계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밀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네요. 맞습니다. 자, 통계가 중요하다. 저희가 뭐 늘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왜 중요한 건지,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를 이제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오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늘 함께 해주는 우리 고마운 분이시죠. 손은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뭐 말 그대로 오늘의 이제 주제는 통계 속에 숨어 있는 수학을 찾아낸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네. 통계 그 자체가 그렇지. 바로 그 자체가 수학이다. 이렇게 본투비 볼 수 수학. 있겠죠. 맞아요. 일상이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자료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수치로 나타낸 거, 그게 바로 통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수학이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현재 초등 수학과 교육 과정에서 이 5개 영역을 다루고 있는데 이 5개 영역이 수화 연산, 그리고 도형, 네. 측정, 규칙성, 그다음에 자료화 가능성이거든요.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화 가능성이 네. 중고등학교에서 얘기하는 확률과 통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통계가 수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네. 그 좀 전에 이사 지역 추천해 주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것처럼 통계는 이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을 줘요. 뭐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지만 네. 또 우리 그 앞에서 AI 속의 네네. 숨은 수학, 거기서도 알아봤듯이 네. 입력과 출력 이야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인공지능에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수많은 통계에 되는 통계죠. 거잖아요. 빅데이터. 그렇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아주 학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야, 그냥 통계 이러면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안에도 정말 엄청나게 재미난 것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통계가 딱딱한 것이 아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정성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성규 교수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통계라는 것이 우리의 그 생활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뭐 그거 당연히 그렇겠지 하면서도 저희는 좀 이제 막연하니까 그죠. 우리 전문가께서 통계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또 통계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거 뭐 안 여쭤볼 수가 없겠습니다. 통계란 것은 사회 집단 또는 자연 현상에 대한 상황을 숫자로 나타낸 것을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네. 배추 생산량의 추이를 통계로 나타냈을 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확량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문제점을 알아볼 수가 있고 우리가 또 해결책도 찾아볼 수 있겠죠. 또 의약품을 만들 때 임상시험으로 통계를 내죠. 그것을 통해서 약을 출시를 해도 좋을지, 혹시 부작용은 있는지, 진짜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야, 이거 시작하자마자 요만큼만 들었는데도 벌써 너무 중요한데. 예, 먹을 걸로 얘기하니까 바로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요. 배추가 그 줄었다고 예. 그러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통계는 사회를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통계하면은 수학이랑만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학교에서 다른 교과 시간에도 이 통계가 많이 나와요. 어떤 교과 시간? 뭐 사회 시간에 아. 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과정이라든지 맞아. 아니면은 수출 수입 같은 무역 관련 이야기를 할 때도 통계가 단골로 나오고요. 그러네.
특히 그리고 또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네네네. 이 통계가 아이들이 흔히 쓰는 표현으로 열일하고 있어요. 열일하고 있죠. 열일하고 진짜, 있죠. 예. 예. 최근 나오는 기사들 중에서 특히 그 코로나19 관련한 기사 있잖아요. 그 유심히 보면 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와 대한수학회가 같이 운영하는 코로나19 수리 모델링 태스크포스라는 곳에서 이 발표한 코로나19 확산 예측 보고서 이걸 이용해서 내용을 많이 인용해서 예. 기사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아. 네, 그간 축적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이 앞으로 확산세를 예측해가지고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건지 논의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연령이나 기저질환 등과 관련된 이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네. 네, 위험 요인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죠. 아, 맞습니다. 뭐 매일 저희가 접하고 있잖아요. 뭐 백신을 어떻게 했더니 뭐 얼만큼이 효과가 있었다던가 뭐 맞습니다. 몇 퍼센트가 이랬다던가 이 모든 것들이 통계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통계의 중요성을 참 절실히 깨닫고 있는 요즘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예, 오늘 강연은 유독 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어린 친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를 통해서 통계의 필요성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따라 예, 유독 더 지금 예,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성규 교수님의 강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앞서 통계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무엇보다 통계가 필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통계로 얻은 어떠한 값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찾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 쉽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필근이가 건강을 위해 매일 30분씩 줄넘기 하기를 목표로 잡았다고 합시다. 목표 1일차에는 당연히 첫날 몇 개 하지 못하고 숨이 차겠죠. 총 50번을 뛰었다고 할게요. 일주일 후에 필근이가 꾸준히 30분씩 줄넘기를 한 결과 60번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7일 동안 10번이 추가된 거죠. 매일 줄넘기를 해서 2주차 때 30분간 80번, 3주차 때는 30분간 110번이나 하게 됐다고 이렇게 할게요. 이 숫자들을 쭉 펼쳐봤을 때 주가 바뀔수록 줄넘기를 하는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필근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4주차 때는 줄넘기를 30분간 150번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3주차 때보다 40번을 더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이처럼 일정 기간 동안 줄넘기 연습과 실력에 따라 다음 주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줄넘기의 개수를 예측하는 것. 이게 바로 통계가 하는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확실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 통계 그리고 확률을 잘 알고 있으면 더 합리적인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날씨를 알려주는 일기예보를 예로 들어볼 수 있겠죠. 필근이가 친구들과 함께 목요일에 놀이동산으로 소풍을 떠나기로 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그날 비가 온다면 약속을 취소해야 하기 때문에 필근이는 부랴부랴 휴대폰을 켜서 일기예보를 찾아봤어요. 자, 월, 화, 수, 목요일 각각의 날씨를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필근이는 목요일 날씨를 보고 강수 확률이 70%이면 비가 정확히 온다는 건가? 안 온다는 건가? 하고 생각에 빠집니다. 여기서 강수 확률, 즉 비가 올 확률이 70%라는 거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걸까요? 자, 이 숫자는 과거에 이 목요일과 같은 기온, 습도, 풍향, 풍속 등 여러 측정된 기상 요소들의 값과 비슷한 조건이었던 날, 이런 날들을 100일이라고 했을 때 그중 70일은 비가 왔었고 나머지 30일은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어진 값을 대입해 계산한 뒤에 통계를 냈을 때 70%의 확률로 목요일엔 비가 올 것 같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뉴스에서 기상캐스터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일 오전에는 맑겠으나 오후부터 점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 이런 말 속에서와 마찬가지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 즉 확률의 개념이 여기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확실하지 않아도 어떤 결과가 어떤 가능성으로 나올지를 미리 파악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통계의 힘입니다. 하나 더 간단하고 또 재미있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반에 생일이 같은 친구가 있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이 역시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생일이 같은 2명의 학생이 있을 확률은 각각 다른 사람과
생일이 같은 확률을 계산해 모두 합치면 됩니다. 전체 확률에서 생일이 모두 다를 확률을 빼보는 거예요. 자, 생일이 다르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어떤 한 학생의 생일이 10월 1일인 경우, 다른 친구의 생일은 365일 중에 하루를 뺀 364일 중에 하루여야겠죠. 그래서 두 사람의 생일이 다를 확률을 따져보면은 365 빼기 1을 365로 나눈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럼 또 다른 친구의 경우, 이 친구는 앞에서 이야기한 두 명의 친구가 겹치면 안 되니까 365일 중에 이틀을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65에서 2를 빼고 이 숫자를 365로 나눈 바로 이 숫자가 확률이 되는 거예요. 한 반의 학생이 30명이라고 한다면은 이 확률들을 모두 곱하면 생일이 모두 다를 확률은 29%가 됩니다. 자,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반에 생일이 같은 사람의 있을 확률이 무려 71%나 된다는 말이 되겠죠. 어때요? 확률은 많은 것들을 알려주지만 우리 일상에서 확률 계산이 좀 더 명확해지려면 더 많은 데이터, 자료, 그리고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 못한 일들도 있을 테지만요. 이렇게 실생활에 숨겨진 확률과 통계를 발견하고 수학과의 연관성을 파악한다면 좀 더 쉽게 수학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뭐 익숙한 얘기들이죠. 이제 뭐 네. 일기예보, 생일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통계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막 그렇게까지 되게 간단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날씨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에 이제 오늘과 비슷한 기온이나 습도, 뭐 네. 풍향을 갖고 있었다면 뭐 100일 중에 70일은 비가 왔었는데. 30일은 안 왔었다. 그러니까 그렇죠. 비가 올 확률은 70%다. 뭐 이런 거 같은데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겁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맞았군요. 예, 맞았군요. 이런 통계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우산을 갖고 나가는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상품을 판매할 때도 네. 소비 심리를 예측해서 미리 물건을 구비해 두는 식으로. 만약 여름날 편의점에서 1+1 행사를 많이 하는 건 네. 바로 시원한 음료수거든요. 그때 뜨거운 차 같은 거를 팔진 않죠. 그렇지. 예. 왜냐하면 여름에 항상 뜨거운 차보다는 네. 시원한 음료수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미리 관측한 자료 또는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죠. 반대로 겨울에는 뜨거운 음료를 중점적으로 이제 배치를 해놓게 되겠죠. 이렇게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물건을 예측해 구비해 놓는 맞아요. 바로 이것이 통계가 자료로부터 정보를 찾고 또 찾은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수학의 한 부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친구, 선생님, 부모님 그리고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서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 데이터를 취합해서 정보를 찾고 찾은 정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통계, 더 나아가서 수학은 여러분의 일상에 녹아 있는 셈입니다. 이거 좋은 얘기. 그렇습니다. 예. 네. 이런 식으로 통계 관련해서 우리 친구들이 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통계가 또 많이 쓰이는 분야 중에서요. 네. 여론조사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여론조사 속에도 숨은 수학이 있지요. 네. 우리 필근 씨 좋아하는 예일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국을 끓일 때요. 국의 먹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갑자기 먹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처음 뵀는데 공격을 하시네요. 네. 국의 간을 맞추기 위해서 네. 국을 다 마셔볼 필요는 없다. 그렇죠. 예. 필근이 눈으로 보면 알아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네, 국을 조금만 떠먹어 보면은 그렇죠. 맛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죠. 네, 여론조사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요, 네. 고양이, 강아지 중에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그러면 전부에게 물어보는 거는 너무 힘도 많이 들고 그렇죠. 시간도 많이 들잖아요. 그렇게 전부 물어보지 않고요. 네. 단 소수 한 1,000명 정도의 국민에게만 고양이를 더 좋아하는지 강아지를 더 좋아하는지 물어봐도 대략 정확합니다. 자, 만약에 1,000명에게 물어봤더니 600명이요. 네. 고양이보다 강아지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은 네.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 강아지를 더 좋아하는 비율은 60%? 정확하게 60%는 아니고 네. 대략 그렇겠죠. 대략 네. 60%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표본으로 이렇게 소수로 전체를 추정하는 이것을 우리가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표본조사. 네.
백신을 예로 들면은요. 네. 효능을 조사할 때부터 몇만 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구합니다. 네네네. 자, 이렇게 몇만 명, 이 숫자를 우리가 표본의 크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표본의 크기는 네네. 수학 그리고 특히 확률적인 논리에 따라서 이 크기가 얼마나 돼야 될지 이것을 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효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 크기를 미리 정해 놓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방금 확률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네. 통계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가 확률에 네네.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 사람들이 이제 로또가 워낙 당첨이 잘 안 되니까는 그렇죠. 대체 이게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계산을 해본 거예요. 네네. 계산을 쭉 해봤더니 네. 대략 대략? 약 800만 분의 1 정도라더라. 1등에 당첨될 확률이. 100만 분의 1이요? 네, 약 800만 분의 1. 뭐 거의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 떨어져서 맞을 확률도. 마른 보면 하늘에서 되겠죠? 날벼락도 확률이 낮은데 그걸 또 맞아야 돼요 몸에. 그쵸. 야 진짜 희박한데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면 재미가 있는데 또 애들한테 로또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좀 그러니까 제가 요걸 살짝 변형해가지고 간식 로또라는 걸 아이들한테 만든 거예요. 간식 로또요? 네, 간식 로또가 뭐냐면 저희 반 친구들 26명이에요. 네. 그럼 그 26명 이름 중에 6명의 이름을 선택해서 종이에 쓰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이들의 이름 적힌 통에서 뽑는 거죠. 추첨하듯이 뽑아요. 26명 중에 6개를 뽑았는데 그중에 4개가 맞추잖아요. 4개만 맞추면 4개를 정확하게 맞추면 반 전체 친구들한테 제가 간식을 사줘요. 네, 그래서 하기 전에 저도 좀 위험 부담이 있는지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네.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6개 중에 4개를 딱 맞출 그렇죠. 확률 계산해보니까는 네. 6개를 다 맞출 확률은 약 23만 분의 1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4개를 정확하게 딱 맞출 확률이 네. 약 81분의 1, 80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네. 이거 뭐 로또에 비하면 뭐 굉장히 양호한데요. 그러네요. 그렇죠. 이 정도면 훨씬 양호하죠.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뭐 그래도 설마 나오겠어? 80분의 1인데? 네. 이랬는데 지난주에 나왔어요. 세상에나. 4개를 맞춘 친구가 나와서 어. 간식을 결국 다 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셨구나. 간식을 이게 사- 사실 그 친구들이 그렇게 무작위로 이름을 썼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나름대로 뭔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의 그 당첨된 아이한테 제가 물어봤죠. 네. 야, 네가 어떻게 당첨된 거 같니? 그랬더니 자기가 딱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는데 자료가 있어요. 그동안 제가 그 아이들 자주 이름을 뽑아서 간식을 줬던 그 데이터들을 막 다 수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나름 머리를 쓰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노력을 쫙 한 거예요. 그래도 노력을 했네. 그렇죠. 그런 거에 의미가 있는 거죠. 애들이 그럼요. 확률이나 통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나름대로 거죠. 본인들만의 통계를 내는 거니까요. 야, 필근이는 5번 나오는 거 보니까 이번에 무조건 필근이 또 나와. 네. 무조건 써라. 쟤는 계속 나오더라. 네, 이런 거죠. 굉장히 똑똑하네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네네네. 우리가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려고 줄을 쓰잖아요. 네. 맞아. 계산대가 3개가 있을 때요. 네. 내가 첫 번째 줄을 골랐는데 네. 이 줄은 항상 내가 고른 이 줄은 가장 늦게 맞아. 늦어지는 거예요. 왜 계속 늦어 여기만. 나 앞에 맨날 자꾸 뭔 일이 실패해요. 생겨. 네. 맞아요. 내 친구가 선 줄은 더 빨리 줄어들어요. 맞아요. 자,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률로 원인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만약에 마트에 3개의 계산대가 있다면요. 네네. 내가 선 줄, 내가 그냥 우연히 선택한 이 줄이 가장 빨리 줄어들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3개 중에 하나니까 3분의 1. 그렇죠. 그렇죠. 3개 중에 하나니까 3분의 1이죠. 네. 그러면 나머지 2개의 줄이 있는데요. 네. 이 2개의 줄 중에 하나 무엇이든 더 빨리 줄어들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선 줄이 가장 빨리 줄어들 확률의 2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항상 다른 줄이 더 빨리 줄어든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재밌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 말고 다른 줄이 더 빨리 줄어드는 게 당연한 훨씬 거네. 더 확률이 높은 거네. 그러니까 2배나. 계산대가 그렇죠. 10개라고 치면은 그러니까요. 더 당연히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생각 안 하고 항상 내 줄은 늦게 줄어. 내가 운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운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네. 통계였어요. 네, 이렇게 접근하니까 굉장히 재밌는데요. 맞아요. 이것만 들어도 너무 재밌는데 자,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아예 확률과 통계라는 그 단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배우게 되는데 어린 친구들이 이런 그 개념을 미리미리 좀 익혀두면 아무래도 이 다음에 이제 고학년이 돼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게 또 있을까요?
네, 확률 분포라는 개념하고 상관관계라는 개념을 좀 이야기해주고 싶은데요. 네. 확률 분포는 확실하지 않은 결과를 표현하는 한 방법입니다. 쉬운 예를 좀 들어보면은요. 네, 부탁드릴게요. 윷놀이 결과는 우리가 육가락을 던지면요. 네. 도개, 걸윷, 모 중에 하나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이 나올 줄은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도, 개 이런 것들은 더 잘 나오고 모는 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죠. 맞아요. 바로 이렇게 더 잘 나오는 것을 숫자로, 덜 나오는 것도 숫자로 표현하는 게 확률 분포예요. 도는 4번 던지면 1번 정도, 모는 무려 16번이나 던져야 1번이 나올까 말까 한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의 가능성을 확률의 형태로 또 숫자의 형태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결과가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그렇지만 그 가능성의 크기, 이것을 확률 분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오늘 축구 경기는 누가 이길 것 같다. 이 두 팀 중에 뭐 야구는 어느 팀이 이길 것 같다. 이런 것도 요 승리팀 예측할 때도 그 똑같은 걸 사용하나요? 그건 확실히 내가 보면 지잖아요. 그건 맞아. 이상하게 내가 응원하는 팀 내가 그 경기 보면 져. 그래요. 맞아. 그런 건 있어요. 예. 네. 어때요? 그 거기도 사용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 확률이라는 거는 뭐 경기에서 누가 이길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도 또 쓰이기도 하죠. 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또 상관관계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상관관계라는 거는 서로 관련이 있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두 변하는 값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알아볼 때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예를 들면은요. 네네. 여러분이 키가 큰 어린이는 몸무게도 조금 더 무겁겠죠. 그렇죠. 키가 작은 어린이는 몸무게도 조금 더 가벼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키, 그다음에 몸무게가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정도 의미만 이해하고 여러분이 고학년, 그다음에 더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확률과 통계 공부할 때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뭐 쉽지는 않은 개념인데 이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활 속 어디에 확률과 통계가 이렇게 속속속 숨어 있는지 그걸 또 찾아보면서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밌죠. 보통 이제 비밀번호, 뭐 통장 비밀번호나 이런 거 쓸 때는 수의 순서까지 고려해가지고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고 4자리로. 그러면 이 4자리를 수의 순서를 고려해서 비밀번호를 정하면 나오는 경우의 수, 가지수가 10,000가지가 되거든요. 더 안전하게 하려면 비밀번호에다 알파벳 영문자. 아니면은 그렇죠. 영문자, 특수문자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더 안전해지는 거죠.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도 많이 쓰고 또 인터넷 사이트도 많이 가입하다 보니까 이 비밀번호 사용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잘 확률 통계 이런 개념을 또 잘 알고 있다면 아이들이 자기 개인정보,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발 1, 2, 3, 4 이런 거 좀 그만. 그러니까. 그럼요. 2580. 그래요, 맞아요. 정말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밀접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시기 전에 우리 또 아이들과 또 학부모님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요. 네. 통계는 사람, 사회, 경제, 자연, 공학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던 간에요. 이 통계를 통해서 유용한 정보와 필요 없는 정보, 요거를 구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네. 이런 능력을 우리가 데이터 문해력이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데이터로부터 숨어있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그 능력, 데이터 문해력을 키우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피그 씨. 네네. 이 어떻게 됩니까? 이 통계랑 동화 이거 어떻게 연결할 거예요? 뭐 어쨌든 준비는 해왔습니다. 한번 보시고 판단을 좀 해주시고 일단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근이의 수학동화 문 열자. 샤랄라.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수학 이야기를 찾아 오늘은 통계학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17세기 중반 유럽에서는 뉴턴과 같은 천재 과학자들이 대거 등장하며 물리학부터 천문학까지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는데요. 그로 인해 수많은 과학 연구에서 무게나 거리 등 물리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중요시됐고, 이는 통계학의 발달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통계학이 주요 학문으로 자리 잡은 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19세기 초. 당시 전 세계는 제1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사회적 변혁으로 빈부격차, 각종 범죄 발생 등 큰 혼란에 빠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를 안타깝게 여긴 벨기에 출신의 어느 과학자가 골똘히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사회 현상을 정리하려면 정확한 분석 방법이 필요한데. 그래, 자연과학에 쓰인 통계 방법을 사람과 사회 영역에도 적용해 보는 거야. 이후 끊임없이 연구한 끝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바로 도덕 현상이나 범죄 현상 같은 무질서해 보이는 사회 현상에서도 일종의 규칙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즉, 사회와 사람에 대한 통계를 조사해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어떤 사회에서의 출생률과 사망률 등이 매년 거의 일정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낸 거였답니다. 이처럼 통계라는 수학적 원리를 이용해 인간과 사회 현상을 정리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아돌프 케틀레. 그는 사람들의 특징을 통계 조사해 정규분포 확률 곡선에 따라 그 값 주위로 나타나는 중간값을 기준으로 보통 사람의 개념을 나타내어 평균인의 개념을 도입하였답니다. 현재 인구조사와 같은 국가 통계 등 다양한 분야의 현상을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위대한 과학자 아돌프 케틀레. 이렇듯 아돌프 케틀레라는 훌륭한 과학자 덕분에 세상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통계 속에 숨어있는 많은 재미난 수학 이야기들을 함께 해봤습니다. 그냥 막 통계, 정말 딱딱하다, 어렵다, 뭐 몇 퍼센트의 확률과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많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통계를 통해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미래를 좀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들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두루두루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 아이들에게 잘 이해시켜 주시면서 아주 재미난 확률 통계 이야기들 많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 함께 해주신 정성규 교수님, 손은지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필근 씨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